반갑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14화는 파일링 디렉터 파일 안에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어 한 사건이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추측한 내용과 프로파일러들의 프로파일링 내용이 제가 프로파일링한 내용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사건의 내용을 듣고 나름대로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사건도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반면 교사가 되는 사건입니다. 파일링 디렉터 14화 2001년 12월 8일 대구 여중생 민경미 김기민 실종 사건. 대구 여중생 실종 사건 순서는 1. 에필로그 2. 시대적 배경 3. 실종자 프로필 4. 실종 당일 시간대 행적 5. 실종 후 특이점 6. 경찰 수사 7. 프로파일러 분석 8. 파일링 디렉터 분석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1 에필로그 2002년입니다. 2002년은 당시 제가 시나리오 소재거리가 없나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때 동대문역 근처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는 형이 그 나이트에서 이제 웨이터 일을 해서 자주 그 형을 보러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 형한테 놀러 가서 이제 그 형한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밤의 이야기가 재밌죠. 소재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 형을 자주 보러 갔었습니다. 나이트 바로 옆에는 청량리 588도 있었습니다. 차를 마장동 근처에서 이제 세차를 하고 청량리 이제 588을 한 바퀴 돌면서 눈요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이 눈요기지 그 당시에 아가씨들이랑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쑥맹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형을 보기 위해서 청량리에 놀러 가고 그 형이랑 포장마차에서 놀다 보면 그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형이랑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형,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고 막 이야기를 듣고 막 메모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건달도 보고 아가씨도 보고 기둥서방들도 보고 업주들도 보고 청소 이모도 보고 뭐 식당 이모도 보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듣는 거죠. 밤의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형,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이제 그 형이 빠리꾼이야. 그때 처음 빠리꾼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신박한데? 일반인들은 빠리꾼이라는 단어를 접할 일이 없죠.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생소한 단어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때 588 빠리꾼을 이제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빠리꾼이라는 단어가 자극적이고 또 소재가 신박해서 빠리꾼을 소재로 성인 만화 시나리오를 하나씩 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빠리꾼 시나리오를 썼던 그 내용이 시골에서 가난해서 막 무시를 받던 이제 남자가 가출을 해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미성년자일 때부터 삐끼를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필사적으로 모았는데 믿었던 여자한테 이제 배신을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그 분노에 차서 여자를 이제 인신매매 빠리를 치면서 이제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밤의 황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리꾼이라는 단어는
저의 여러 시나리오들 중에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파리꾼이라는 단어를 오랜 시간 이제 잊고 살다가 21년 후인 2023년 저번 주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오랜만에 들으니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파트 2 시대적 배경. 2001년 12월 대구 여중생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2001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야고가 기억하는 어둠의 2001년. 2001년 이 당시에는 댄스 여자 가수의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던 그 해입니다. 그리고 2001년은 북창동, 미아리, 그리고 서울우유 그 카페거리, 이런 성매매 업소에 미성년자들이 매우 많던 그런 시절입니다. 티켓 다방에도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이 매우 많았던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당시 10대 미성년자를 티켓 다방 그리고 성매매 업소 이런 곳에 인신매매를 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서서히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에 이 문제가 자주 방영이 됐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그리고 미성년자 조건 만남 등이 매우 흔하게 발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드리캠 그리고 오마이러브, 버디버디, 이제 세이클럽 그리고 네이트온 등이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쇠창살에 갇혀있던 여성 5명이 집단으로 사망을 하고 1년 후인 2002년 1월 다시 군산에서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다시 갇혀있던 여성 14명이 집단 사망을 합니다. 군산에서 연달아서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이 감금당한 채 화재로 이제 집단 사망하자 사회적으로 이제 큰 충격을 주고 그로 인해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실종된 대구 여중생 2명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랑 프로파일러들이 이 여자아이들이 성인신매매를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 시대적 배경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파트 3 실종된 대구 여중생 프로필. 첫 번째, 민경미 중학교 3학년 16세 1. 얼짱 예쁜 얼굴로 대구에서 유명했다. 2. 성격이 활발하고 이제 텐션도 높았다. 3.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4.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다. 두 번째, 김기민 중학교 3학년 16세 1. 173cm 큰 키와 매력적인 얼굴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2. 낭창 밝고 명랑하고 눈물이 많고 이제 여린 면도 있다. 3. 동성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가 종종 있었다. 4.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가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고 주로 다른 학교 친구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과 시간을 보냈다. 5. 실종 당시 다이너스티 차가 있는 의문의 남자와 가깝게 지냈다. 파트 4. 실종 당일 시간대 행적 순서. 이게 중요하죠. 2001년 12월 7일 금요일 1. 오후 3시 김인희가 하교 후
경미를 만난다며 엄마에게 말을 하고 집을 나선다. 2. 오후 4시 서문시장 지하 카페에서 경미, 김인희, 상현, 남자 셋이 음료를 마셨다. 3. 서문시장 지하 카페에서 경미와 김인희는 시내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며 카페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다. 4. 이때 전화가 계속 와서 상현이 누구냐고 물으니 아는 오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는 오빠가 태우러 온다고 했다. 5. 카페에 있는 김인희를 데리러 다이너스티 차를 가지고 온 남자가 있었다. 6. 카페에서 나온 경미와 김인희는 헤어집니다. 7. 김인희는 다이너스티 아는 오빠 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을 했고 시내에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놀았다. 8. 경미는 팔당시장 친구들이 있는 아지트 오락실로 향합니다. 9. 오후 5시 경미는 오락실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놀았다. 10. 오후 6시 경미는 남자친구와 밥을 먹고 PC방으로 이동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11. 오후 10시 54분 경미는 PC방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받고 싶다고 엄마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12. 11시 시내에서 친구들이랑 놀던 김인희는 친구랑 헤어지면서 경미랑 더 놀 거라고 말을 하고 경미에게로 향합니다. 13. 시내에서 놀던 친구는 김인희가 갈 때 다이너스티 차는 보지는 못했다. 14. 11시가 넘은 시각 김인희가 경미가 있는 PC방으로 찾아왔습니다. 15. 이때 경미 남자친구는 김인희가 소개팅복 같이 화장에 구두를 신은 잘 차려입은 모습을 기억합니다. 16. 12시가 되자 PC방에 모여있던 친구들 모두 귀가하게 됩니다. 17. 경미와 김인희는 집에 간다며 택시를 탑니다. 18. 이때 경미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가라 하니까 경미가 굳이 택시 타고 간다고 해서 그럼 도착하면 집 전화기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19. 이때 같이 있던 친구 수연이도 그날따라 택시 타고 집으로 향하는 경미와 김인희를 보며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 느낌이 안 좋아서 경미와 김인희에게 집에 꼭 가라고 말을 합니다. 20. 경미와 김인희가 택시를 탈 때 경미는 휴대전화를 친구들에게 맡겨놓은 상태고 김인희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21. 택시를 탄 후 경미와 김인희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고 대구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에 내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 22. 다음날 경미 친구가 1일 찻집 졸업 파티 약속도 있는데 경미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경미 할머니 집에 전화를 합니다. 23. 경미 할머니가 울면서 경미가 없어졌다. 택시 타고 집에 간다고 한 후 실종이 되었다. 24. 실종 2일째 경미 할머니는 경미 어머니에게 경미가 사라졌다고 알립니다. 25.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미 어머니는 경미는 핸드폰을 친구에 맡겨서 없으니 김인희에게 전화부터 합니다. 26. 경미 엄마는
휴대전화로 김인희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는 않았고 나중에 전원이 꺼졌다. 27.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만 15세가 되면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 신고 자체가 안 된다. 가출로 처리되었다. 28.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하지를 않았다. 29.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자 경미와 김인희 친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구 시내에 막 붙이면서 찾아다닙니다. 30. 경미 어머니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경찰이 매우 원망스럽다. 이렇게 여중생 2명이 실종이 되고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제 사건입니다. 파트 5. 실종 후 특이사항. 첫 번째, 통화 내역. 1. 두 어머니는 경미와 김인희의 실종 전 휴대전화 통화 기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2. 통화 내역 중 반복되는 번호를 체크해 봤는데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 3. 그 사람이랑 아이들이 통화를 한 것이 분명했다. 4. 그 의심 가는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은 남성은 경미와 김인희를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남자가 경미와 김인희를 모른다고 시치미를 딱 떼었다. 5. 경미 엄마는 그 통화 내역을 트렁크에 10년을 가지고 다녔다. 6. 현재 그 통화 내역은 분실된 상태입니다. 찾아봤더니 없다. 두 번째 특이사항. 첫 번째 구조요청. 1. 실종 20일 만에 김인희에게서 살려달라는 구조요청 전화가 왔다. 2. 전화 내용은 부산역 옆에 있으니 내 좀 살려도 내 좀 살려도 하고 전화를 딱 끊었다. 3. 엄마랑 아빠는 바로 부산역으로 찾아가서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을 하니 여관에 들어가 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여관발이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4. 부산역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세 번째 특이사항. 두 번째 구조 요청이 옵니다. 1. 실종 석 달 뒤 세이클럽 채팅으로 경미에게 구조 요청이 왔다. 2. 친구에게 세이클럽 1대1 대화가 오더니 3. 경미가 현우야 무섭다 나 좀 찾으러 와줘 라고 채팅을 합니다. 4. 친구 현우가 어딘데 라고 물음과 동시에 대화방을 나갔다. 특이사항 네 번째. 경미 남자친구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1. 실종 석 달 뒤 경미의 남자친구였던 승훈에게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왔다. 2. 자신을 경미의 새로운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했다는 전화를 건 남자는 실종된 경미와 함께 있다고 주장을 했다. 3. 그 남자와 경미 남자친구는 서로 욕을 하고 막 시비가 붙다가 발달 시장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특이사항 다섯 번째. 의문의 차량 다이너스티. 대체 이 차가 뭘까? 1. 친구들은 김인희가 다이너스티를 타고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경미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경미가 김인희 아는 오빠다라고 했답니다. 2. 김인희가 시내에서 놀다가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할 상황인데 다이너스티 아는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3. 김인희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이너스티 아는 오빠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앞에 왔다 하면서 여러 번 갔다. 파트 6. 경찰 수사. 1. 실종 신고를 받은 파출소에서 범죄 피해와 연결해서 경찰서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출소 선에서 짬 처리가 되었다. 2. 경찰은 12월 8일 0시 무렵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내린 것 같다는 마지막 위치 정보만 확인해 주었다. 3. 두 사람이 탔던 택시를 특정하지 못해 택시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실종 20일 후 김인희에게 전화 구조가 왔을 때 발신번호 추적 수사도 없었다. 5. 김인희의 구조 요청 전화가 온 후 가족들은 경찰청에 호소문을 올렸고 담당 경찰관도 배정이 되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수사관이 배정이 되었는데 수사를 왜 안 했을까요? 이상하네요. 6. 실종 석 달 후 경미가 세이클럽에 접속을 해서 구조 요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경찰 수사 자료에는 있으나 IP 추적과 같은 수사는 없었다. 7.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처럼 제보 내용이 신고되거나 진술을 받아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제 없다. 8. 현재 통신, 금융, 고용, 보험, 그리고 뭐 건강보험, 그리고 코로나 접종 여부, 신용정보, 주민등록 조회 등 수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발견을 하지 못했다. 단순 가출이 아닌 납치 사건 가능성과 그리고 생존 가능성이 이제 있었는데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왜 대체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파트 7. 사건에 대한 분석. 첫 번째, 대구 및 부산 여성 인권 대표들의 분석. 1. 경미와 김인희의 그 실종 패턴을 우리는 20년 동안 수없이 봐왔다. 2. 그 패턴은 오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잘 대해주고 친밀감과 이제 신뢰를 쌓고 이제 유인을 해서 유흥업소에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사건이다. 3. 김인희가 만났던 그 다이너스티 아는 오빠는 성매매 업소의 그 소개업자 일명 빠리꾼일 가능성이 높다. 4. 세이클럽 구조 요청은 성매매 업소에 팔려간 경미가 그 업소에 경찰 단속이 있을 때 그 업소를 나와서 PC방에 잠시 대기를 타고 있을 때 그때 구조 요청을 했을 것이다. 5. 현재 두 사람은 생존해 있지만 업소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다. 6. 생존해 있지만 현재 가족에게 연락을 못하는 이유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포자기 무력감, 심리적 감금 등이 있다. 7. 성매매 피해 여성들 중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도 꽤 많다. 그러니까 이제 경미랑 김인희도 정신병원에 있을 수 있다. 그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때 뭐 주민등록증을 뭐 위조를 해서 뭐 입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개업자 빠리꾼. 1. 소개업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며 막 조직 같은 건 없고 각자 개인 플레이였다. 2. 한 사무실에 6명에서 7명, 많으면 뭐 15명도 있었다. 이런 거는 뭐 지역별로 뭐 다르겠죠. 3.
소개업자는 20대 초반 나이 어린 이제 건달들이 많이 했다. 제가 2002년에 그때 보고 들은 그 빠리꾼이랑은 좀 달라요. 세 번째, 표창원 프로파일러의 분석. 1.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경미와 김인희가 이동한 것은 자발적인 가능성이 높다. 2.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아는 사람과 만나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이동 후 본인 의사 준비 계획과는 다르게 장기 실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네 번째, 이수정 교수 프로파일링. 첫 번째, 다이너스 차량이 초저녁부터 계속 대기 중이었던 것 같다. 2. 중학교 여자애들 노는 중간에 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친구들과 헤어진 다음을 노려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3.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으로 여중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성인신매매를 당했다. 이 얘기죠. 4. 암매장 개연성은 희박하다. 5.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시작된 범행인 만큼 두 사람은 현재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트 8. 대구 여중생 실종 사건에 대한 결론. 그것이 알고 싶다 및 여성인권 대표와 프로파일러들의 그 추측은 경미와 김인희는 빠리꾼에게 성인신매매가 되었고 현재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트 9. 파일링 디렉터 분석. 요거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와 여성인권 대표와 프로파일러들의 그 분석과 제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신매매가 되어서 현재 살아있다가 아니라 저는 경미와 김인희는 인신매매되지 않았고 현재 사망하였다. 파일링 디렉터 분석 1. 대상 접근의 오류. 방송에서는 실종 여학생들을 이쁘고 활달한 보통 여학생들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사건에서 이 피해자들을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접근을 하면 프로파일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피해자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과 경미와 김인희 같이 얼짱에 피지컬도 좋고 동네 그 대구 시내에서 소문이 자자한 여자아이들, 하교 후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카페, 오락실, PC방, 대구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고 이 학교 저 학교 친구들이 많은 여자아이들, 밤 12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성인 여성도 가기 무섭다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갈 정도의 여자아이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2001년도에 다이너스티 타는 아는 오빠 차를 수시로 타고 다녔다. 저는 이 여자아이들의 행동을 비판할 생각도 비판할 마음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 나이에 더 심하게 놀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문제는 경미와 김인희가 움직이는 그 동선과 만나는 사람의 수준 및 범위의 차이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노는 물이 완전히 다르다. 그로 인해서 용의자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일진 여자아이들이 어린 조폭 건달 오빠들이랑 막 사귀고, 그리고 여자애들 주변에 별의별 남자들이 다 꼬입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보기에는 그 평범한 여학생들도 사건이 나서 조사를 해보면 그 생각지도 못한 남자들이 톡톡 튀어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신매매보다는 여자아이들의 그 주변 인물들을 더 조사해야 한다. 파일링 디렉터 분석 2. 경미와 김인희는 성 인신매매되지 않았다. 첫 번째, 김인희 핸드폰. 실종 2일이 지나서 경미 엄마가 김인희에게 계속 전화를 하다가 결국 전원이 꺼집니다. 김인희 핸드폰이 실종된 후 최소 3일은 살아 있었다. 여러분이 그 인신매매를 하는 빠리꾼이에요. 여중생을 납치를 했어. 그 다음에 그 여중생 핸드폰을 그냥 그렇게 켜두시겠어요? 어떤 돌대가리 인신매매 빠리꾼이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납치하는 순간 핸드폰 뺏고 핸드폰 전원부터는 꺼지는 겁니다. 물론 납치범이 납치당한 여성이 핸드폰을 그냥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켜놓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제가 빠리꾼이라도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습니다. 폰이 켜져 있던 건 김인희가 핸드폰이랑 같이 땅에 같이 매장이 되었다. 두 번째, 인신매매범 빠리꾼의 정보 노출. 여러분이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해서 소개비를 받고 업소에 팔아버리는 빠리꾼이라면 수시로 김인희를 시내에서 집으로 막 다이너스티 태워주면서 기사 노릇을 하시겠습니까? 여성 인권 단체 대표들이 말하는 그 빠리꾼들이 잘해주는 것은 그 가출한 애들 노래방이나 놀이동산 놀게 해주고, 그리고 돈 주고 술 사주고 놀게 해주는 거지, 그 지역에서 수시로 그 기사짓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자애들이랑 막 전화통화하면서 핸드폰 번호 다 노출이 되고, 그리고 다이너스티 그 차량까지 막 친구들에게 노출되면서 목격이 되는데, 어떤 돌대가리 빠리꾼이 교도소 직행하려고 그렇게 개인정보를 다 노출을 하고 빠리를 칩니까? 인신매매를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빠리꾼이라면은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타켓트의 오류. 여러분이 빠리꾼이라면 그 대구 시내에서 유명한 얼짱 여자 중학생 2명을 동시에 빠리를 치시겠습니까? 제가 빠리꾼이라면 절대 안 합니다. 2001년도에 중학교 3학년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금전적으로 어렵지도 않은 집 여자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경미와 김인희는 그 대구 시내에서 잘 노는 일진급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친구도 많고 아지트도 있고 대구 시내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인기가 많은 애들입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많으면 막 친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대구 시내 여기저기 붙이는 애들입니다. 경미와 김인희는 단 하루도 없어지면 바로 티가 나는 그런 여자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빠리를
안 칩니다. 어떤 돌대가리 빠리꾼이 이런 없어지면 티나는 애들을 납치를 해서 인신매매를 해서 업소에 팝니까? 이런 아이들은 타겟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빠리는 가정환경이 뭐 좋지 않아서 막 스스로 가출한 여자아이들이 또 막 자주 모이는 그런 동네에서 그런 또래 애들한테 소개받아서 뭐 잘해주다가 이제 은근슬쩍 업소에 넘기거나, 그리고 뭐 일하러 찾아온 아이들한테 막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막 그 벌금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늘려서 빚을 늘린 다음에, 그리고 뭐 직업 소개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그런 인맥을 통해서 여기저기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를 갑자기 납치해서 업소에 팔아버린다? 그럼 미친 짓을 왜 해요? 그런 거 말고도 할 게 많은데. 그리고 학교에 뭐 다니는 아이를 막 잘해줘가지고 가출을 유도해서 성매매 업소에 넘긴다? 그런 거는 경미랑 또 기민이랑은 또 제 프로파일링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번거롭고 위험해서 안 합니다. 교도소 바로 가요, 그러면. 하물며 대구에서 그 얼짱 2명을 납치를 해서 인신매매를 한다? 그 납치한 애들은 업주들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이 빠리꾼이라면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빠리꾼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교도소 직행열차를 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제가 하지 않는다. 파일링 디렉터 3, 구조 요청의 오류, 전화 구조 요청, 그리고 세이클럽 구조 요청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및 여성인권단체 프로파일러의 분석들이 모두 경미와 기민이가 인신매매되어서 현재 살아있을 것으로 동일하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인신매매가 되어서 현재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 20년 파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제 경험치에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그알방송, 여성단체들, 그리고 프로파일러 이 세 개의 분석 모두가 동일한가? 다른 분석이 하나도 없이 이 세 카테고리의 그 분석이 다 동일해. 왜 그런지 아세요? 구조 요청 때문에 인식 자체가 이미 편향이 되어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틀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사건을 저지르고 범인들이 전화, 편지, 막 낙서, 발자국, 그리고 남의 담배꽁초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남의 정액을 묻혀 놓고, 그리고 남의 머리카락도 갖다 놓고 막 흉기의 위치 막 조작해 놓고, 그리고 막 내부 구조도 변경해 놓고 온갖 별의별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전화 구조 요청, 세이클럽 구조 요청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그알 여성 대표 프로파일러들이 다 지금 그 구조 요청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조 요청을 믿지를 않는다. 1. 전화 구조 요청이 진짜 기민이인지, 세이클럽 구조 요청이 진짜 경미가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2. 수사 혼선을 주려고 범인들이 한 짓일 수 있다. 그러면 야, 이게 범인들이 한 짓일지도 모른다. 이거를 어떻게 파회할 것인가. 3. 실종 20일 후에 걸려온 그 전화 구조 요청은
경미랑 기민이가 이제 돌아오지 않자 그 친구들이 막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구 시내에 막 여기 저기 붙였을 때 그걸 본 이제 범인이 부산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고픈 마음에 전화로 이제 계략을 쓴 것이다. 친구들이 전단지 붙이던 그 시점이랑 그리고 전화 구조 요청이 온 시점이랑 비슷할 것이다. 4. 실종 석 달 후 세이클럽 구조 요청과 경미 남자친구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이거는 경미 엄마가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아이들 통화 내역을 이제 받아보고 그거를 막 추려서 의심 번호를 갖다가 뽑아서 막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를 받은 범인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를 극복하고자 고육책을 쓴 것이다. 그럼 경미의 그 세이클럽 아이디와 비번은 어떻게 알았을까? 뭐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그 친한 사이면 그 여중생들은 알려달라 그러면 평상시에 잘 알려줍니다. 그때 이미 파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경미 남자친구에게 걸려온 시비 전화는 또 장난 전화일 수도 있지만 전화가 범인이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지능범은 아닙니다. 성격이 매우 이제 급한 사람이죠. 세이클럽으로 구조 요청이랑 경미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게 비슷한 시점 석 달이니까 범인이 또 극복을 하고자 이제 고육책을 썼다. 그리고 석 달 후에 다른 압박이 없자 이제 범인은 이제 안심하고 더 이상의 뭐 그런 계략은 이제 없었다. 파일링 디렉터 네 번째 수사 실패 원인. 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경찰의 그 대응입니다. 최근에 그 서면 돌려차기 사건 DNA 의뢰를 경찰이 그 대충 했다가 지금 완전히 사단이 났습니다. 2022년에도 경찰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 사실 그 서면 사건도 원래 그냥 그대로 끝날 사건이에요. 근데 피해 여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난리를 친 거죠. 온갖 난리 막 여기저기 막 인터뷰하고 막 진짜 막 글 올리고 진짜 막 속된 말로 막 발광같이 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사건이? 35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증거가 없었는데도 다시 조사를 해서 죄명이 추가가 됐어요. 발광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속된 말로 적극적으로 발광하듯이 대처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린다. 그 서면 피해자 아가씨같이 내가 피해를 입으면 진짜 미친듯이 막 발광을 하고 막 알려야 나의 권리가 보호되는 겁니다. 이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그 차이는 시스템 매뉴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차이가 많아요. 후진국들도 매뉴얼은 선진국같이 다 있어요. 근데 안 지켜.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죠.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안 해. 안 하면 사건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막 스마트폰도 있고 CCTV가 있고 우리 같은 약자들이 막 호소할 때가 많으니까 그나마 덜한데 예전에는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그리고 동네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파출소에 그 뭐랄까 방범 예방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제 징계가 내려와 가지고 그 파출소 선에서 짬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도나 도둑 들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파출소에. 그걸로 끝. 그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안 넘겨요. 자기들이 그냥 짬 처리를 합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으면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세요. 경미와 김인희 부모님들이 파출소에 처음에 신고를 해서 그 짬 처리를 당한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실수예요. 이 사건은 그 사건 초반에 그 경찰들이 그 아이들 그 통화 내용만 그 수사를 했으면 참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경미 엄마의 아이들 그 통화 내역 분실,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할 때 경미는 핸드폰이 없었고 김인희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 김인희랑 통화를 하고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밤 12시에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간 것입니다. 그 통화 내역을 경미 엄마가 이제 트렁크에 10년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분실하였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요한 통화 내역을 이제 복사를 해서 경미 엄마, 김인희 엄마 이렇게 나눠서 보관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분실을 했다. 트렁크에 보관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방송을 보면 막 아이들 사진 보여주고 막 앨범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그 통화 내역 같은 중요한 것을 그 앨범 안에다 끼워 놓든가 아니면 철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분실을 안 했을 텐데 트렁크에 보관을 하다가 이제 분실을 했다. 복사를 여러 장 해서 나눠서 여러 곳에 보관을 하고 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또 컴퓨터에 저장하고 참 방법은 많은데 이제 그렇게 안 했다. 이게 사건들을 보잖아요. 여자아이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은 좀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면이 있어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 자료나든지 뭐 이런 것을 꼼꼼하게 모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경미랑 또 김인희 아빠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그 통화 내역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역을 뽑았을 때 그 복사해서 경찰서에 갖다 줬어야죠. 경찰이 통화 내역을 갖다 달라는 소리조차 안 했어도 먼저 가서 갖다 줬어야 되는 겁니다. 수사해 달라고. 그렇게 안 했죠. 그건 실수한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건이 났을 때 부모가 그냥 발광하듯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자녀가 보호되는 거지, 그냥 기다리면은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및 그리고 세이클럽 구조 요청 시에 그 발신 전화 추적 수사 그리고 뭐 컴퓨터 IP 수사가 이제 아예 없었다. 이것도 뭐 부모님이랑 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네 번째, 사건 당일 그 친구들과 그 남자친구 밤 12시에 경미랑 김인희가 택시 타고 가는데 불안한 예감이 들었음에도 아무도 그 택시 번호를 적어두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그 경미 남자친구는 택시 번호를 적어 놨어야죠. 그리고 실종 3달 후에 세이클럽 구조 요청이 왔을 때 그 내용을 막 만나는 친구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를 이제 했어야죠. 실종 3달 후에 그 남자친구한테 경미를 데리고 있다라는 그런 시비조의 전화가 왔을 때도 그 시비 걸린 남자를 팔당시장으로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어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자분들 중에 여자분이 택시에 타는데 남자가 택시 번호도 막 적어놓고 막 걱정을 해주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5번째, 살아있는데 가족에게 연락을 못하는 이유. 뭐 분석은 가족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뭐 두려움, 자포자기 무력감, 뭐 심리적 감금 등에 있고 뭐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저는 아니다. 경미와 김민희는 가정 환경이 나빠서 스스로 가출한 애들도 아니고 나름 풍족한 집안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돌아갑니다. 이런 애들은. 최종으로 파일링 디렉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1년 대구 여중생 실종 최종 범인상 분석. 첫 번째, 범인의 그 프로필. 1. 직업. 낮 시간에 막 수시로 중학생 김인희에게 기사 노릇을 한 것으로 보아 직장인은 아니다. 2. 나이. 2001년에 다이너스티 차량 소유자로 2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일 것이다. 3. 목적. 김인희에게 기사 노릇하고 잘해준 목적은 인신매매가 아니라 섹스였다. 4. 만남. 다이너스티와 김인희가 뭐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 둘 사이에 중간에 서로 안면을 트게 한 김인희 또래의 어린 남자가 있을 것이다. 2번째, 사건 당일 추측. 1. 사건 당일 5시 다이너스티는 김인희를 친구가 있는 대구 시내로 데려다 준다. 2. 김인희는 시내에서 놀다가 다이너스티로부터 한 10시 전후반 그쯤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 3. 김인희는 경미에게 전화를 해서 선물 받으러 같이 가달라고 한다. 경미는 이제 승낙을 한다. 4. 김인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들은 경미는 10시 54분에 PC방에서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거 받고 싶다고 메일을 이제 보낸다. 5. 경미와 김인희가 그 택시를 탈 때 느낀 친구들의 그 불안감은 김인희와 경미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어렴풋이 듣고 그리고 PC방에서의 둘의 그 행동이 집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6. 친구들은 버스가 끊긴 북부 터미널에 이 아이들이 갈 이유가 없는데 간 것은 뭐 선약이나 갑자기 온 연락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7. 김인희만 핸드폰을 가지고 이동을 했으니 100% 김인희와 약속된 사람을 만나러 이동을 했다. 8. 김인희의 그 잘 차려 입은 복장은 소개팅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잘 차려 입은 것이다. 자정이 넘어서 이제 소개팅은 이제 없다. 9. 택시를 타고 이제 북부 터미널로 이동 후 이제 하차한다. 다이너스티 아는 오빠를 만났는데 일행이 있다. 11. 장소를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은 다이너스티가 뭐 관리하는 뭐 운영하는 뭐 가게라든지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놀다가 남자들이
섹스를 요구한다. 12. 남자들이 섹스하자는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자 남친이 있는 경미는 거부를 하게 되고 그때 폭행이 일어난다. 13. 보통 남자들은 여기서 멈추겠지만 이 남자들은 전과도 있고 건달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간미수 폭행이면 인생이 좆된다. 14. 두 명 다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안매장이 된다. 이때 핸드폰이 같이 매장이 돼서 3일간 신호가 간 것이다. 15.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고 남자 2명 이상이 묻었기 때문이다. 16. 실종 20일 후 친구들이 대구 시내에 실종 던전지를 여기저기 붙이자 그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전화로 부산에 있다며 조작 전화를 한다. 이때 여성이 동원이 된다. 17. 실종 석 달 후 통화 내역으로 엄마로부터 전화가 들어오자 심한 압박을 받고 그러자 세이클럽과 경미 남친에게 전화를 하는 이제 무리수를 쓴다. 18. 이후 별다른 압박이 없자 더 이상 무리수는 이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의 프로파일링의 최종 범인은 2001년 대구에서 다이너스티 차를 가진 25세 전후의 건달이다. 2001년 어릴 때 성깔 좀 부린다고 까불고 다닐 때 티브론이었는데 2001년에 그 대구에서 다이너스티면 이제 속된 말로 그 지역에서 좀 잘 나가는 남자입니다. 2000년 초반 막 중반 이럴 때는 그 여중생 그 여고생 그 평범하지 않은 애들 있죠. 그 자취방 같은데 막 놀러 와서 막 섹스도 하고 막 그렇게 노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말은 다 못하지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대구 다이너스티를 가진 20대 초중반 그 건달들로 일어난 사건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겠습니다. 그 흔적이 너무 많아서 사실 미제가 될 사건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살아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저 나름대로 그냥 냉정하게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최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파일링 디렉터 14화를 마치고 15화에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범인이면 어떡하죠? 뭘 먹었어? 봐봐. 이거 봐봐. 왕왕왕. 놔. 목이. 이뻐. 이거 뭐야? 얼굴 뭐야? 마사지.